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청인그룹 타워의 꼭대기층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윤설이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이사회 의장석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청인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자리는 수많은 이들이 탐냈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복수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 CEO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좁혔고 그가 내뿜는 냉정한 아우라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낮추는 듯했다. 강지훈,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 앉아있는 남자. 설이는 10년 전 아버지가 화염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모든 증거는 아버지를 방화범이자 횡령범으로 몰아갔고 그 배후에 강지훈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는 강지훈 자신이 있음을 설이는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을 그날을. 윤설이 실장. 강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서류를 넘겼다. 당신의 이력은 인상적이군. 하지만 청해는 쇼를 하는 곳이 아니야. 실력으로 증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야망에 찬 또 한 명의 직원으로 취급했다. 설이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그녀는 이런 취급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의 오만함이 그녀의 계획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차가웠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방을 빠져나갔다. 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강지훈 역시 그의 집무실로 향하기 위해 일어섰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지훈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었고 설이의 눈은 그 심연을 불태울 뜨거운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쾌한 것을 읽었지만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 치부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적을 자신의 성 안으로 들였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에는 거센 비가 쏟아졌다. 윤설이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청인그룹의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정교하게 짜인 체스판과 같았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자 청인의 아킬레스건인 피닉스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연구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설이는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복수심은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로 서류를 확인하며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촌 한태민을 견제하기 위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속도보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리는 속도가 더 빨랐다. 강지훈은 피로한 눈을 감고 잠시 관자 노래를 눌렀다. 그 순간이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세단 측면을 맹렬한 속도로 들이받았다. 대표님, 운전기사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굉음과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몇 바퀴를 구른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강지훈은 충격으로 의자에서 튕겨나가며
머리를 차창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의식은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오늘 낮에 보았던 윤서리의 그 이글거리던 눈빛이었다. 서리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졸고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의 잠긴 목소리에 답한 것은 다급한 구조대원의 목소리였다. 강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강지훈 씨의 긴급 연락처에 윤서리님으로. 서리는 그 뒷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강지훈이 사고라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왜 하필 그녀가 긴급 연락처에, 이것도 그의 잔인한 농담 중 하나인가. 서리는 겉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운전기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그를 급히 옮기고 있었다. 서리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의 붉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기쁨 아니 그건 아니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불안감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동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적이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동이틀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심각합니다. 의식이 돌아와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리는 굳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후유증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강지훈은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 안을 헤매다 낯선 얼굴의 서리에게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알던 그 오만함이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순수한 혼란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이 마른 입술을 열고 목소리를 쥐어짰다. 누구세요?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죠? 윤서리의 완벽했던 복수의 체스판이 그 한마디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가 이제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그녀 앞에 누워 있었다. 강지훈의 퇴원은 조용했다. 떠들썩한 기자회견도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행렬도 없었다. 청인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아버지는 해외의 중요한 계약건으로 발이 묶여 있었고 그의 사촌이자 유일한 혈육인 한태민 부사장은 긴급한 이사회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 그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설이 그의 새로운 전략기획실장뿐이었대. 지훈은 어색한 병원복 대신 서리가 준비한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값비싼 옷은 그의 공허하고 불안한 눈빛을 가려주지 못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졌고 붕대를 푼 입에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정한 확신 대신 낯선 아이 같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리는 그의 질문에 잠시 숨을 참았다. 그녀의 계획 속 강지훈은 결코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회사로 가셔야 합니다, 대표님. 모두가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 호칭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마치 처음 보는 이방인처럼 낯설게 바라보았다. 청인그룹 타워의 로비는 그가 나타나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젊은 CEO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리의 뒤에 반쯤 숨다시피 했다. 그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오랜 비서인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지우는 김 비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그 말에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다. 김 비서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대표님은? 안정이 좀 필요하십니다. 서리는 지훈을 거대한 CEO 집무실로 이끌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졌다. 강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가 왕처럼 군림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에게는 그저 위협적인 높이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서류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만져보았다. 강지훈.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방 안을 불안하게 서성이다가 벽에 걸린 추상화 앞에서 멈춰 섰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건가요? 그가 서리에게 물었다. 서리는 그 그림을 처음 보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태민 부사장이 들어섰다. 그는 과장된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괜찮은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태민의 손이 지훈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지훈이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낯선 남자의 과도한 친밀감에 위협을 느꼈다. 태민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지훈의 반응을 살피며 서리를 쳐다보았다. 윤 실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 말이. 정말 기억을 다 잃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확인의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서리는 감정을 감추고 대답했다. 네, 부사장님. 의사의 소견으로는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태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저런 정말 안타깝군. 지훈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내 사촌형 태민이야. 그는 다시 한번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서리의 뒤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태민은 헛기침을 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태민은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윤 실장 대표님의 상태가 이렇다면 회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 내가 잠시 지훈이가 회복할 때까지 경영을 맡아야 할 것 같군. 그는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말하며 서리를 압박했다. 그리고 윤 실장은 대표님을 잘 보필하도록 다른 생각은 말고.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서리가 지훈의 약점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밀까봐 견제하는 동시에 지훈이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다. 태민이 나가자 지훈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서리는 그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가 꿈꾸던 복수는 이런 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된 순간에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무력한 남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대표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수많은 결제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그의 기억을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바로 그 연구였다. 이것부터 시작하죠. 청인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우는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통증을 유발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피닉스.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서리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훈의 텅 빈 눈을 마주 보았다. 네, 대표님께서 가장 집착하셨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거짓말을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하고 낯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자신이 깨어났을 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사람인 윤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절박한 의존감이 어렸다. 윤설이 실장,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 순진한 질문이 비수처럼 설이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그 질문은 그녀의 경고했던 복수심의 처음으로 혼란의 파문을 일으켰다. 악몽은 불시에 찾아왔다. 강지훈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하고 낯선 침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또 그 꿈이었다. 시야를 가득 채우는 붉은 화염. 매캐한 연기가 목을 태우고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귀를 찢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울부짖는 어린 소녀. 그는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 소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그 무엇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매, 그리고 상처가 남은 이마. 모두가 그를 강지훈 대표라고 불렀지만 그에게는 그저 낯선 타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그가 안다고 느끼는 것은 방금 전 꿈에서 느낀 그 지독한 죄책감뿐이었다. 다음 날 강지훈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설이가 정리해준 업무 보고서를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윤설이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났을 때 유일하게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낯선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했고 차가웠으며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그 얼음장 같은 태도 이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윤 실장. 그가 불쑥 입을 열었다. 설이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고백하듯 어렵게 물었다. 내가 사고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발음했다. 설이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대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당신은 오만하고 잔인한 괴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다. 대표님은 아주 유능하고 빈틈없는 경영자였습니다. 청인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분이죠. 그녀는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교묘하게 감추었다. 지우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다. 그게 답니까, 그럼?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어젯밤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죄책감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서리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질문이 그녀의 복수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고통은 실체 없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억나지 않는 일로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 당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우는 더욱더 서리에게 의존했다. 그는 서리가 없으면 한순간도 대표 역할을 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읽어주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고 그녀가 가르쳐주는 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마치 백지 상태의 학생처럼 그녀가 주는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서리는 이 상황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한태민 부사장이 탐내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서류들을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께서 사고 직전까지 가장 공들여 검토하시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사실 지훈은 이 프로젝트를 묻어버리라고 지시했었다. 지훈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또다시 기묘한 두통을 느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것은 10년 전 화재 사고가 났던 연구소의 설계도였다. 그 도면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타올랐다. 아, 그가 짧은 신음을 뱉으며 이마를 짚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서리가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고통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 연구소, 윤 실장도 알아요.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서리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 연구소는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곳,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불타버린 곳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고통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알던 강지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충동적이고 절박한 행동이었다. 알려줘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편 윤서리는 지훈의 불안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10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강지훈은 정말 그 모든 일의 주범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아버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 그녀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과거의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 윤 박사의 연구 일지, 그리고 10년 전 화재 사고의 경찰 조사 보고서.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가장 중요한 현장 CCTV 영상은 화재로 인한 훼손으로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윤 박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는 오직 한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언자는 공교롭게도 당시 프로젝트의 부팀장이었던 한태민의 측근이었다. 서리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언제나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지훈은 서리와 함께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보관된 보안 자료실에 갔다. 오직 CEO의 홍채 인식으로만 열 수 있는 곳이었다. 지훈이 망설이며 기계에 눈을 가져다 대자 인식 완료라는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강철문이 열렸다. 지훈은 자신이 이런 곳에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자료실 내부는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수많은 서버와 자료들 사이에서 지훈은 낡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YS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서리의 아버지 윤석현 박사의 이니셜이었다. 서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도 몰랐던 상자였다. 지훈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가 상자를 만지는 순간 다시 한번 격렬한 두통과 함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안 돼. 열지 마.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피. 그는 비틀거리며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서리가 그를 부축했다. 대표님. 지훈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막아야 했어. 그는 횡설수설했다. 누가요, 누구를 막아야 했다는 거죠? 서리가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상자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나가야겠어. 여기서, 당장.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자료실을 뛰쳐나갔다. 서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진 상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녀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가해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격자일까? 그녀의 견고했던 복수심의 성벽에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예리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혼란스러운 남자를, 이 기억을 잃은 괴물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윤서리의 밤은 짧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10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 불완전한 경찰 보고서, 그리고 강지훈의 도움으로 보안 자료실에서 확보한 YSH 상자. 그녀는 아직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 혹은 더 큰 절망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녀는 한태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꼬리를 잡았다. 한태민은 최근 신규 바이오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청인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이었지만 서리는 그 보고서의 기술 개요에서 섬뜩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명백히 피닉스 프로젝트의 재탕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핵심 기술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완성하려 했던 안정화 코드가 빠져 있었다. 한태민은 10년 전 미완성된 연구 데이터를 훔쳤고 이제 그것을 상용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리는 내부 감사팀의 접근 로그를 뒤졌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최근 한 달간 한태민의 아이디로 피닉스 프로젝트에 동결된 아카이브에 접근한 기록이 수십 차례 발견되었다. 그는 강지훈의 사고와 기억 상실을 기회로 삼아 오랫동안 묻혀있던 괴물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서리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주범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지키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거대한 대표 집무실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태민은 그를 회복시킨다는 명목에 그를 꼭두각시처럼 앉혀두고 모든 결제 서류를 밀어붙였다. 특히 신규 바이오 이니셔티브에 대한 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지우는 서류에 적힌 전문 용어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숫자를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본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어딘가 잘못되었다. 비현실적인 예상 수익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위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그에게 주는 불길한 기시감. 피닉스,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그의 악몽과 연결되어 있었다. 불길 비명, 그리고 죄책감.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과거 이력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윤설이에게로 이끌었다. 그녀가 이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피닉스 프로젝트 서류. 두 개는 사실상 같은 프로젝트였다. 한태민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우는 인터폰으로 윤설이를 호출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모든 블라인드를 내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한태민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피닉스 프로젝트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리는 그의 날카로움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꾼 동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한태민 부사장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왜죠? 이 프로젝트에 뭐가 있길래? 그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다. 위험합니다.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과거 유사업계의 실패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섞었다. 이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중단되었고요. 그녀는 10년 전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10년 전. 그 숫자는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또 하나의 파편이었다. 10년 전. 그 화재. 그가 물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화재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지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가 아니라 답답함과 공포 때문이었다. 그럼 그걸 왜 다시... 그는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윤 실장,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 서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가 파멸시키려 했던 남자가 이제 그녀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태민 부사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나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CEO 직인이 찍힌 비상 접근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써요. 내가 가진 모든 권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줘요. 공식적으로는 시장성 재검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태민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줘요.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에 들린 카드는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억을 잃은 남자의 순수한 신뢰의 증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카드를 받아들었다. 대표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강지훈. 내가 진실을 밝혀내지. 당신이 묻어버린 진실, 그리고 한태민이 훔쳐간 진실까지 전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대표 집무실에 남아 지훈의 권한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보안 등급의 파일들을 열었다. 지훈은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화학식과 데이터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해독하는 서리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데이터의 핵심을 짚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출 때마다 1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서리는 아버지가 남긴 연구의 흔적을 따라가며 울음을 삼켜야 했다. 데이터 곳곳에 아버지가 남긴 경고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다. 불안정, 제어 불능, 강제 중단 필요. 한태민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서리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서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닙니다. 그냥 이 연구가 너무 무모해서 그렇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다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피닉스 프로젝트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윤 실장, 당신은 이 연구를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군. 마치 당신 아버지의 유품을 보는 것처럼. 그의 무심한 비유가 서리의 심장을 찔렀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저 제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거짓말과 진실 복수심과 의존감이 뒤엉킨 기묘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둘 다 진실을 원했지만 각자가 원하는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한태민 부사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훈의 사무실을 향한 복도를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윤서리는 거의 살다시피 강지훈의 집무실을 드나들었다. 기억을 잃은 CEO와 야심만만한 신임 실장. 표면적으로는 업무 인수인계였지만 한태민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 이상의 위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가 설치해둔 꼭두각시 줄을 조금씩 벗어나려는 듯 보였다. 특히 그가 신규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승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는 한태민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렸다. 윤설이. 한태민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 이름을 곱씹었다. 그는 처음부터 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날카로웠고 눈빛의 야망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기억을 잃은 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피닉스를 완성하고 청인을 완벽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동시에 윤설이의 날개를 꺾어버릴 방법을 모색했다. 공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청인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 경제 전문지가 청인의 신규 바이오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부 고발 기사를 한 면에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프로젝트가 10년 전 치명적인 결함으로 폐기되었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재탕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CEO 강지훈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들은 격노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었다. 10년 전의 악몽을 다시 꺼내든 도덕적 해이이자 투자자 기만이었다. 한태민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감한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는지.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지훈 그리고 그의 곁에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윤설이에게 향했다. 강 대표. 한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기억을 잃은 상태로 이런 위험천만한 프로젝트를 승인하려 했다는 것이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지만 기억이 없는 그로서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는 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한태민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보안, 아카이브 접근 로그가 떠 있었다. 정보가 유출된 시점 전후로 이 위험한 아카이브에 접근한 단 하나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로그에 찍힌 이름에 고정되었다. 윤설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태민은 애써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윤설이 실장, 저는 윤 실장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대표님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용해 내부 자료를 빼돌려 언론에 터뜨린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모든 화살이 윤설이에게 향했다. 그녀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눈초리를 꼿꼿이 받아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강지훈이 준 비상 접근 카드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무너지면 강지훈도 함께 무너질 터였다. 그가 무너지면 한태민이 청인을 차지할 것이고 10년 전의 진실은 다시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2번 죽게 되는 셈이었다. 설이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전략이 충돌했다. 아닙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란을 잠재웠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태민이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겠다. 윤 실장, 지금 제정신이야. 증거라 하셨습니까, 부사장님? 설이가 한태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이 로그가 정말 유출의 증거인지 검토해 보아야겠군요.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제가 이 아카이브에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님의 지시로 신규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과거 이력을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내가 지시한 일입니다. 지훈의 그 한마디는 설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가리켰다. 하지만 유출된 데이터와 제가 접근한 데이터는 범위가 다릅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극히 일부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운로드한 것은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기술적인 코드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찬 전혀 다른 파일 목록이었다. 프로젝트의 기술적 결함을 증명하는 원본 데이터 로그입니다. 저는 유출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말장난하지 마. 그래서 유출자가 누구라는 거지? 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아직 특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로그 파일을 띄웠다. 이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유출자는 제 아이디를 도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기 직전 최종 확인을 위해 청인그룹 내부망이 아닌 외부 IP에서 단 한 번 더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낯선 IP 주소가 떠올랐다. 이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웅성거렸다. 이 IP는 프록시 서버를 통해 완벽하게 세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어젯밤 내내 추적한 결과 이 IP가 일주일 전 단 한 번 청인그룹의 다른 임원의 자택 IP와 동일한 대역에서 접속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로그 기록을 화면 중앙에 확대했다. 그곳에는 한태민 부사장의 자택 주소와 IP 대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다. 서리는 차갑게 웃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부사장님의 자택 컴퓨터와 개인 서버를 포렌식하면 밝혀지겠지요.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을 잃은 대표이사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10년 전의 위험한 프로젝트를 고의로 부활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작극까지 벌인 한태민 부사장의 쿠데타 시도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멍하니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지금 이 거대한 회의실 안에 모든 늑대들을 상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강지훈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으로서 처음 느끼는 분노와 그리고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었다. 한태민은 위기를 직감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한 소설이군, 윤 실장. 고작 IP 하나로 나를 모함해. 내가 이 회사의 2대 주주야.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그는 이사들을 선동했다.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30년간 청인을 위해 헌신한 저를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저 여자를 보안팀에 넘기고 강지훈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사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태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리의 옆에 섰다. 나는 내 사람을 믿습니다. 윤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회사에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강지훈 대표로서 한태민 부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태민 부사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행사한 CEO로서의 권한이었다. 한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증오로 시작된 관계 의심으로 이어진 공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의 벽에 거부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태민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수많은 방화벽을 구축해 놓았다. IP 주소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지만 그는 노련한 변호인단을 내세워 그것이 해킹 혹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사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CEO와 그를 조종하는 듯한 신임 실장, 그리고 회사의 2대 주주이자 실세인 부사장. 청인그룹은 보이지 않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한태민은 이 교착 상태를 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를 넘어 주주들의 투표로 강지훈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강지훈이 심각한 기억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하며 야심가인 윤설이 실장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상황은 강지훈과 윤설이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설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한태민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사람, 즉 모든 것을 증언해줄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아버지의 낡은 연구 일지를 다시 훑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유독 신뢰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김민지 비서.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또 다른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 하지만 그녀는 10년 전 화재 사고 직후 연기처럼 사라졌다. 한태민이 그녀를 가만두었을 리 없었다. 서리는 강지훈의 비상접근 카드를 사용해 10년 전 퇴직자 명단과 그녀의 개인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개명한 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다. 서리는 지훈에게는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위한 출장이라고 둘러대고 곧바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조심해서 다녀와요 라고 말하는 지훈의 눈을 참아 똑바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의 순수한 의존이 그녀의 복수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 현재 이름은 박수짓는 낯선 방문객인 서리를 극도로 경계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새겨놓았다. 서리는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앞에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낡은 펜던트를 꺼내놓았다. 윤석현 박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민지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가요. 당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리는 무너지는 김민지를 붙잡고 애원했다. 실장님 제발요. 저는 윤석현 박사의 딸 윤설이입니다. 그 고백에 김민지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날 밤 한태민이 연구실에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려던 자신을 막아섰고 모든 것을 횡령과 방화로 위장하라고 협박했다. 그는 김민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멀리 도피시켰다. 그는 악마예요. 그자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린 다 죽을 거야. 서리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니요. 이젠 아니에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청인의 대표가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발 저와 함께 가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닌 한 딸의 절박한 슬픔이었다. 김민지는 서리의 눈물 어린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청인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다. 한태민은 연단 위에서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교묘하게 과장된 진단서를 공개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아픈 조카를 잠시 쉬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청인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분위기는 한태민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강지훈은 피고인처럼 무대 한쪽 구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한태민이
강지훈 대표이사 해임안의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윤설이가 김민지 비서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한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저 여자가 살아있으리라고는, 그리고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 여자는 누구야? 회의 방해하지 마.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서리는 연단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 10년 전 청인그룹 연구소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을 고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외침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태민이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저 여자는 내부 정보 유출 혐의자야. 그 내부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까? 서리는 스크린에 10년 전 화재 사건의 보고서를 띄웠다. 여기 10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윤석현 박사님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 김민지 실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서리가 김민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한태민이 연구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고 윤석현 박사를 그 안에 가두었으며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두 폭로했다. 강당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미쳤어. 증거도 없는. 한태민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무대 구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김민지의 증언, 윤석현 박사, 화재, 피닉스라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맹렬하게 후려쳤다. 잊었던 기억에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타는 연구소의 희미한 이미지, 아버지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 태민이가 실수를 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다. 그 연구원 하나 덮는 게 뭐가 어렵다고. 병원에서 울고 있던 앳된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 그가 느꼈던 아주 오래전에 희미하고 애틋했던 감정.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가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후배. 그 소녀가 바로, 그는 10년 전 그녀가 윤석현 박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 모든 진실을 묵인하고 덮어버리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 그는 더 냉정하고 잔인한 CEO가 되었다. 사고, 그리고 기억 상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윤설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완벽하게 기억해냈다. 혼란 속에서 한태민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끌려 나가고 있었다. 주주들은 망연자실에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절망과 지독한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윤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설이야. 그녀가 알던, 그리고 증오했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태민의 절규와 주주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고함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설이는 얼어붙은 채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설이야. 그 한마디.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의 목소리, 그녀의 10년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목소리였다. 지난 몇 주간 그녀가 보살피고
때로는 연민까지 느꼈던 혼란스러운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깊은 절망과 얼음장 같은 죄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강지훈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흩어졌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 냉철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김비서의 손을 밀어내고 연단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버둥치던 한태민이 그를 보고 소리쳤다. 지훈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네 사촌이야. 강지훈, 닥쳐.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한태민을 경멸과 자기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다, 한태민. 저분의 증언만으로는 널 완벽하게 끌어내릴 수 없겠지. 넌 10년 동안 모든 증거를 인멸했을 테니까. 한태민의 얼굴의 순간 안도와 의아함이 스쳤다. 주주들 역시 혼란스러워했다. 강지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10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 화재 사고의 최종 내부 감사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워.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에 대외비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장 모든 조사를 종결하고 윤석현 박사를 횡령 및 방화범으로 결론 내린다는 문서에 선명한 서명이 찍혀 있었다. 대표이사 강지훈,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서리에 숨이 멎었다. 그래 봤나 강지훈, 네가 직접 덮은 거야. 우린 한 배를 탔다고. 한태민이 승리감에 도취해 외쳤다. 강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윤서리를 차례로 향했다. 이 보고서는 내가 승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나는 10년 전 한태민이 저지른 짓을 그리고 윤석현 박사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폭탄 선언이었다. 청인그룹의 CEO가 스스로 방화살인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다. 나는 가문과 회사를 위해 진실을 덮었습니다. 윤석현 박사님과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사형 집행인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 같은 괴물을 완전히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 무세운 소리야. 한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다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파일 코드 레퀴엠 실행해. 스크린의 보고서가 사라지고 곧이어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0년 전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보고되었던 바로 그 연구실의 CCTV 원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한태민이 윤석현 박사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그가 고의로 화학약품 선반을 넘어뜨려 불길을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빠져나오려는 윤 박사를 막고 문을 잠근 채 도망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강당은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한태민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저건 파기됐어. 내가, 강지훈, 네가 파기하라고.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파기하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원본은 내 개인 서버에 보관했다. 언젠가 네가 내 뒤통수를 칠 그날을 위해서 너를 묶어둘 목줄로. 그는 강당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을 향해 손짓했다. 방화살인 횡령 증거 인멸교사 한태민 부사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이 영상이 내가 제공하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한태민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강당은 망연자실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천천히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나 강지훈은 이 시간부로 청인그룹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10년 전 진실을 은폐한 나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경악하며 달려오는 것을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잠시 멈춘 그 순간 강지훈은 연단에서 내려와 윤설이에게로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설이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가 끝난 자의 허탈함과 기억을, 되찾은 남자를 향한 새로운 증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남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복잡하게 불타고 있었다. 세월이야. 그가 다시 불렀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가방에서 낡고 두꺼운 파일철 하나와 법률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아버님의 연구 일지 원본입니다. 한태민이 훔치지 못한 아버님의 진짜 피닉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설이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리고 이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당신 윤설이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입니다. 설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의 명예회복, 그의 유산. 그녀는 해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아픈가?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왜 모든 걸 알면서 10년 동안 강지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10년 전에 나는 당신을 버렸어.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기억을 잃었던 지난 몇 주간 나는 당신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였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의지했어.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자기 혐오로 가득 찼다. 기억을 잃은 남자는 당신에게서 구원을 찾았고 기억을 되찾은 남자는 당신에게 심판을 받아야 해. 이것은 그 첫 번째 속죄일 뿐이야. 강지훈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에게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윤설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이 파멸시킨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다. 공정했지만 너무도 잔인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철과 유리로 빚어진 냉혹한 제국 청인그룹 타워는 더 이상 도시의 압도적인 상징이 아니었다. 한태민 부사장이 10년 전의 방화살인 및 수만 건의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지훈 대표가 스스로의 범죄 증거 은폐 및 위증교사를 자백하며 사임한 그날 청인그룹의 신화는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결정적인 증거, CCTV 원본을 제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마포의 한적한 기술단지, 따뜻한 햇살이 드는 통유리창 안쪽에 YSH 바이오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다. 윤설이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칼날 같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니트 스웨터 차림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였다. 이곳은 그녀의 아버지 윤석현 박사의 이름 이니셜을 딴 연구소이자 그의 미완성 유산이었던 피닉스 프로젝트가 올바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침내 10년 전에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생명 연장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명예, 그의 꿈, 그리고 범인에 대한 처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증오라는 거대한 기둥이 사라지자 그녀는 마치 중력을 잃은 것처럼 때때로 휘청거렸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강지훈,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그리고 그녀가 무너뜨린 남자. 또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낯선 아이처럼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남자. 그녀는 세 번째 남자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저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가 아버지의 낡은 연구 일지를 넘기고 있을 때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신문 하나를 내려놓았다. 한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전 청인그룹 강지훈 대표 1년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행 완료. 조용한 행보.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부가 명령이었던 1년간의 봉사활동을 오늘부로 마친 것이었다. 그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지난 1년간 한 복지재단에서 묵묵히 일해왔다고 했다. 서리의 손가락이 그의 이름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며칠 뒤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 흐린 오후였다. 서리는 연구소 근처에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연구가 중대한 분기점을 넘긴 날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한때 서울을 호령했던 CEO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저 한 계절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1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냉혹한 CEO. 집무실에서의 재회병원에서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법정에서의 절망적인 고백까지. 수많은 시간이 그들의 시선 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먼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마른 듯 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기억을 잃었을 때보다 더 맑아 보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는 얼굴로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윤서리 대표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표님이라는 호칭에는 옅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의 변화가 낯설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연구소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는 그녀의 연구소가 있는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의 꿈을 이뤄드린 것 같군요. 축하합니다. 그의 축하는 진심이었다. 서리는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쪽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그 답을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었다. 지우는 여튼 쓴웃음을 지었다. 죗값을 치렀습니다. 법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수조원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손이었다. 이제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강지훈일 뿐이죠.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서리는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가장 잔인한 그 질문을 꺼내야만 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의지했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죠? 그것도 당신의 연기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혼란이었다. 지우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나였습니다.
10년 전의 죄책감과 아버지의 그늘과 청인이라는 무게를 잊어버린,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는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텅 빈 남자는 당신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서리 씨. 당신이 내민 손이 내가 이 낯선 세상에서 붙잡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그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왔군요.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던 그 남자이기도 합니다. 둘 다 나예요. 나는 그 두 개의 기억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 형벌입니다. 그의 고백은 변명도 호소도 아니었다. 그저 끔찍한 진실의 확인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듯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머무를 자격이 없었다. 그가 몇 걸음 떼었을 때 서리가 그를 불렀다. 강지훈 씨. 그가 멈춰 섰다. 서리는 아버지의 유품인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증오는 한태민의 몰락과 함께 소멸했다. 그리고 이제 강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았다. 당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게 물었죠. 당신을 믿어도 되느냐고. 지우는 그 말을 기억했다. 나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에게 의지했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한태민이라는 진짜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내 복수심 너머의 것을.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가해자였으며 동시에 서로가 진실을 마주보게 만든 유일한 조력자였다. 이 잔인한 아이러니가 그들의 과거였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서리가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근처에 아주 작은 카페가 있어요. 커피 맛은 형편없지만. 그녀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만에 지어 보이는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그래도 오늘은 꽤 추우니까. 지우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옆으로 걸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만지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잿빛 하늘 아래 함께 서 있을 뿐이었다. 좋습니다. 그가 낮게 대답했다. 따뜻한 거라면 뭐든. 두 사람은 불타버린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과거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새로운 장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첫눈이 그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